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몇 번이고 자판을 눌러봤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입력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예측도 없고 후보도 없이 문장은 흘러가듯 완성됐죠. 분명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변환 없이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입력. 머릿속 말이 손끝으로 곧장 이어지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봐, 유이치. 놀랍지 않아? 조교 유이치는 제 옆에서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니시무라 류입니다. 도쿄대학교 언어정보처리학과 교수죠. 컴퓨터 자판 입력 시스템을 20년 넘게 연구해왔어요. 입력은 단순한 기계적 타이핑이 아니라 사고를 글로 바꾸는 첫 관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주 멈춥니다. 한 문장을 쓰려다가 중간에 멈추고 마우스를 잡아 후보를 고르고 다시 지우고 고치는 사이 생각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사람의 언어 흐름과 어딘가 엇나가 있었습니다. 히라가나 입력, 한자 변환, 후보 선택. 세 단계가 당연한 구조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사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저도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교수님, 일본어 입력은 왜 이토록 불편한 겁니까? 총무성 디지털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머뭇거린 건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입력 방식을 개선하려 했지만 사고 구조까지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했어요. 고령자들은 스마트폰 입력을 포기했고 학생들은 글쓰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입력이 느려지면 생각이 줄고 결국 말도 짧아지죠. 입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표현과 사고를 잇는 통로였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유이치가 문득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언어 자판도 분석해 보셨어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 후 다양한 언어의 입력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했고 베트남어는 방식이 너무 달랐죠.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자판 하나에 멈춰섰어요. 배열이 낯설었고 입력 방식도 처음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이상하게 따라갔어요. 영상 속 사용자의 입력을 흉내냈을 뿐인데 문장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이건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타이핑이 아니라 생각을 조립하는 듯한 입력. 머릿속 소리가 잠오 단위로 입력되고 입력된 조합은 즉시 글자가 되어 나타났어요. 후보 목록도 없었습니다. 입력은 입력자 중심으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구조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입력 체계가 하루아침에 낡아 보였어요. 그 구조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판 배열, 조합 방식, 출력 원리. 그리고 결국 이 자판의 근원이 한국어, 정확히는 한글 조합형 입력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글. 이름은 익숙했지만 그 구조를 깊이 이해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어떤 언어보다 이토록 입력 흐름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판 기술이 아니었다. 사고의 순서를 따르고 표현의 흐름을 끊지 않는 구조. 입력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철학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철학의 뿌리는 무엇일까? 단지 배열의 차이일까? 아니면 문자를 만든 이들의 생각이 입력 방식에까지 스며든 걸까? 저는 그 물음의 답을 찾아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언어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엔 자판 배열이 단순히 독특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글 입력 방식이라 불리는 이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기역과 알을 입력하면 가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기에 오히려 신기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구조라면 왜 일본어에선 이런 흐름이 가능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 방식은 음절을 통째로 입력한 뒤 알고리즘이 후속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입력자가 직접 조립합니다. 단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순서대로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 그 표현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전에는 기계의 순서에 맞춰 사람이 입력했는데 여기선 거꾸로였죠. 생각의 순서를 기계가 따라옵니다. 유이치, 테스트용 입력 툴을 만들어보자. 연구실에 밤이 깊었지만 유이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한글 자판 구조를 흉내내 일본어용 조합형 입력 실험을 시작했어요. 음소 단위로 쪼개 조립하는 형태. T와 어를 입력하면 가 나오는 구조로 설계했죠. 처음은 느렸지만 익숙해질수록 속도가 붙었습니다. 조교 미나가 첫 테스트를 마치고 말했어요. 이 구조 익숙해지면 꽤 빠르겠네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어 입력을 하면서 빠르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다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한글은 초중 종성이 고정된 체계라 조합이 깔끔하지만 일본어는 음절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동음이 이어도 훨씬 많고요. 고우라는 발음만 해도 수십 가지 한자가 나오니까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입력은 여전히 사람이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얻은 건 단지 속도가 아니라 입력자가 사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밤마다 입력 실험을 반복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만 남은 연구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조합형 입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 문장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생각이 입력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젠 입력이 생각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처럼 속도가 붙으면서 더 많은 생각이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어요. 한글 자판의 핵심은 단순함이 아니었습니다. 조립 가능성이었고 사고 흐름의 일치였어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입력이 사고를 따라가는 느낌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거 일본어 전체를 바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유이치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하지만 속으론 저도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조합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고 체계였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입력.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구조가 나온 배경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설계 철학이 있을 거라고요. 그 철학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왜 이 입력 방식은 사고를 끊지 않게 설계됐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입력기가 아닌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는가? 검색창에 그렇게 쓴 순간부터 제 연구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 흐름이 자연스러운 구조라면 그 문자를 만든 사람도 분명 비범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곧 알게 됐어요. 이 문자를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 세종. 조선 제4대 국왕. 그리고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저는 놀랐습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이 군주였다는 사실. 그것도 15세기에 이미 과학적인 의문 체계를 설계했다는 사실. 그건 학자로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이 직접 창제 이유와 원리를 밝힌 문헌이었어요. 그 첫 문장부터가 달랐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할까 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문자를 만드는 이유가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할까 염려되어서라니. 그건 제가 여태 접한 어떤 문자 창제 동기와도 달랐습니다. 박지훈 박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한국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한글 창제 철학을 정리한 논문을 여러 편 쓴 분이었죠. 메일을 보냈더니 의외로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입력 구조를 분석하셨다면 이제는 그 구조를 만든 생각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며칠 뒤 줌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속 박지훈 박사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배경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어요. 니시무라 교수님, 한글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훈민정음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쉽게 익히고 쉽게 쓰게 하려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는 소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박지훈 박사의 설명은 정제돼 있었고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든 입력할 수 있도록요. 그 말에서 저는 문자의 철학이 입력 구조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은 늘 사람을 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사람의 말을 먼저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했죠.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하고 그 조합만으로 수천 음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문자라는 형태로 실현한 혁명이었어요. 한국이 식민지 시절에도 문자를 지킨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 그걸 잃는다는 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잃는다는 말이니까요. 한글 자판의 조합 구조가 왜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박지훈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력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이건 문자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수많은 기술적 사고들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력 효율성, 예측률, 처리 속도 같은 개념들이 그 앞에서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지금껏 저는 기계 중심의 입력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이 중심인 입력을 꿈꾸게 됐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간 건 구조 때문이었어요. 화면 속 자판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입력 환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문자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모두가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메모를 했어요. 입력 구조 사고 흐름 표현의 자유사람. 결국 모든 화살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인 구조. 그걸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풍경에 눈이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이었어요. 공항 안내판, 지하철 노선도, 휴대폰 광고, 자동 판매기까지.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배열이 정리돼 있고 어떤 질서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고 예측 없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됐어요. 조금 전까지 제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던 구조가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종강역 근처에 숙소를 잡고 다음날 박지훈 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신기했죠. 서울대 연구동에서 박지훈 박사를 만났을 때 박지훈 박사는 먼저 태블릿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직접 한글 자판을 써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각 자음과 모음을 눌러 조립하듯 입력했는데 문장이 막힘없이 완성됐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자연스러움이 진짜 실체였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박지훈 박사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사용자가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지 기계가 미리 던져주는 후보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으로 직접 체험하니 이론과는 다른 생생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글은 누구나 이 조합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능한 건 문자의 구조가 사람의 발음 구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울림을 받았어요. 문자 설계가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 그 사실이 입력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복궁 앞에 섰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왕의 손엔 펼쳐진 책이 있었고 그 위엔 한글 자모들이 새겨져 있었죠. 관광객들 사이에 앉아 한참을 그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600년 전 말을 글로 옮기지 못해 슬퍼했던 사람들을 위해 문자를 만든 한 사람이 있었고 그 구조는 지금도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있어요. 입력은 문자의 끝이 아니라 표현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 시작점이 사람이라는 걸 이 도시에서 저는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편의점 점원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익숙한 발음이 아닌데도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한글은 그 통로를 누구에게나 열어둔 문자였습니다.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문자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면 입력 역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까. 이 깨달음이 일본어 입력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력은 더 이상 타이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순서를 기계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 그게 한글 자판이었죠.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면은 폭풍 같았어요. 새로운 입력 시스템에, 아니 새로운 사고 체계의 가능성이 제 안에서 춤추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실에 돌아오자마자 조합형 일본어 자판 실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그냥 효율만 따지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입력은 사고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먼저 음절 단위를 분해했습니다. 는 T와 어로, 는 S와 I로 나눴어요. 이걸 한글처럼 조합해 출력되도록 입력 엔진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자판은 여전히 로마자 기반이었지만 입력자의 사고 흐름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교수님, 이건 훨씬 직관적이에요. 테스트를 마친 조교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죠. 예전에는 무조건 예측 후보를 보고 골라야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치면 바로 나와요. 그 말에 저도 작게 웃었어요. 정확히 그걸 원한 거였죠.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일본어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조합형 입력만으론 선택 오류가 자주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라는 발음만으로는 등 너무 많은 한자가 나왔습니다. 입력자는 의미까지 고려해야 했고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의미 보조키를 추가했어요. 입력된 조합에 따라 간단한 의미 선택 단어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를 치면 학교, 강의, 항구 같은 보조 설명이 뜨는 식이었어요. 의미를 보고 선택하면 해당 한자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방식이었죠. 유이치가 창가에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처음엔 헷갈릴 것 같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의 학습만 거치면 사람의 사고 흐름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고령자, 중학생, 작가 지망생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기존 자판 대비 평균 입력 속도는 1.4배 빨라졌고 오타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응답자 중 16명이 생각한 걸 멈추지 않고 쓸 수 있었다고 답했어요. 입력은 흐름이었습니다. 사고를 자르지 않고 표현을 끊지 않는 구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입력. 그 원리는 결국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바로 그 구조였죠. 자음과 모음을 조립하고 그 조합이 자연스레 문장을 이루는 방식. 입력자가 자판 위의 기술자가 되는 구조였어요. 기존 입력기와는 철학부터 달랐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기계가 먼저 판단하고 사람은 선택만 했어요. 지금은 입력자가 조립하고 기계는 보조만 하는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학회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방식이 편한데 굳이 바꿔야 합니까? 나카타 교수가 팔짱을 끼고 물었죠. 익숙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런 말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연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입력 속도, 정확도, 사용 만족도 모두 숫자로 증명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용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도해 입력하는 기쁨. 그게 이 실험의 가장 큰 성과였어요. 입력은 사람의 생각을 가장 먼저 세상에 꺼내놓는 과정입니다. 그 첫 단추가 막히면 사람은 말하기를 포기해요. 저는 그걸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생각이 끊기지 않는 입력, 사람이 기술을 앞서가는 방식. 그 가능성을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서 처음 발견했죠. 저녁 연구실을 나서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사람처럼 앞으로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합형 입력 시스템의 이름을 히라가미라 정했어요. 뜻은 단순합니다. 히라가나와 구조, 가미를 조합한 말이죠. 입력을 조립한다는 의미, 그리고 사람이 입력의 주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첫 시범 적용은 지역 도서관이었어요. 컴퓨터 교육을 받는 노년층 대상 타이핑 수업에서 기존 자판 대신 히라가미를 배포했죠. 처음엔 모두 낯설어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수업 3일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더 쉽네. 타나카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손이 덜 아파요. 다른 할머니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미소 지었죠. 예측 후보 고를 필요가 없으니 편하네요. 항상 조용하던 스즈키 할아버지까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교사도 놀란 표정이었죠.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글을 쓰다 포기했는데 이건 계속 쓰고 싶어지네요.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기술적 성과보다 그 말이 더 값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죠. 다음은 중학교였어요. 국어 교사가 타이핑 감상문 수업에 히라가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귀찮아한다며 혹시 입력 방식이 영향을 주는지 시험해보자고 했어요. 그 결과는 제 예상을 넘었습니다. 글자 수는 평균 35% 늘었고 문장 길이도 더 다양해졌어요.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타이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쓰는 게 재밌어요. 항상 뒷자리에 앉던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죠. 말하는 것처럼 타이핑돼요. 옆자리 소녀가 덧붙였습니다. 입력이 부담이 아니라 놀이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을 가졌습니다. 입력 구조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함께 변한다는 사실. 그건 단지 타이핑의 속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조립하느냐에 따라 사고의 결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입력 방식은 사람이 멈춰야 했고 기계가 판단했어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조합형 입력은 사람이 말을 구성하고 기계는 따라왔어요.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력 구조 하나가 교육을 바꾸다. 타이핑이 사고를 이끈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에 퍼졌어요. 기자회견장은 꽉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이 시스템이 일본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왜 한글에서 영감을 얻었나요? 기존 자판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문자는 사고의 흔적이고 입력은 그 흔적을 드러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 방식이 사고를 제한할 수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기계공학과 교수 다카하시가 연구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이건 단순한 입력기가 아닙니다. 이건 언어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력은 표면이지만 그 밑에는 사고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죠. 한 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감상문 한 줄도 못 쓰던 아이가 입력 방식이 바뀌고 나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 말에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의 표현이 바뀌는 순간, 그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였습니다. 조합형 입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한자 변환 문제도 여전히 있고 학습 곡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조립하는 법을 익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요. 사람이 생각하고 입력하고 표현하는 흐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지 않는 구조. 그것이 좋은 입력의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입력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세상에 말을 거는 방식이며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 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도구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흐르듯 입력되는 세상, 표현이 기술에 막히지 않는 미래. 그 여정의 시작에 한글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기술이 철학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어떤 선언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익숙하게 조합형 입력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엔 없던 말들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졌어요. 고등학교 교사의 메일이었습니다. 입력이 두렵지 않아요. 80대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첨부해왔어요. 말을 따라가는 자판이라 좋네요. 소설가 지망생의 피드백이었죠. 처음엔 소수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퍼졌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사람을 향한 구조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번져갔어요. 마치 작은 물결이 퍼지듯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니시무라 교수님, 조합형 자판을 공교육 시범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신중함은 진심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변화의 징조 같았죠. 시범학교가 3곳에서 12곳으로 늘었어요.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긴 문장을 쓰고 단어 선택도 다양해졌어요.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입력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의 표현력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떠올렸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니 이를 위해 새 문자를 만든다. 입력은 사고를 보여주는 창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을 사람에게 맞춰 다시 설계한 것뿐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였죠. 대학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공학, 교육학, 언어학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당은 항상 가득 찼고 질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입력 방식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를 통해 사고하고 입력을 통해 표현하니까요. 일본어라는 언어의 구조를 기술로만 다뤄왔던 제 과거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입력 구조를 통해 사람의 표현, 그리고 사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어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제는 표현을 여는 자판.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수락했어요. 촬영팀은 할머니가 조합형 자판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 학생이 긴 감상문을 입력하는 장면, 그리고 교사가 표현은 권리라 말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의 진실된 표정이 가장 밝게 빛났어요. 그걸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이 철학이 되려면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걸요. 한글을 만든 세종은 문자 이전의 사람을 보았어요. 저도 이제 입력기 이전의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치가 차를 내리며 말했어요. 이제 이건 일본어 입력기를 넘어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력은 결국 사람의 입을 여는 일이지.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국에서 가져온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못하니. 그 문장은 지금 제 연구의 첫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기계가 사람을 이끄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사람이 사고하고 입력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시대. 기술은 그저 보조할 뿐이죠. 입력은 철학이에요. 그 철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답을 한글에서 찾았어요. 600년 전 세종이 그린 꿈이 21세기 일본의 입력혁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자판은 단지 입력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고 구조, 표현을 멈추지 않게 돕는 흐름의 설계. 그건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것들의 정답이었죠. 연구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자판의 기반이 된 한글 자체의 철학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음운 조립, 모음의 위치 관계, 자음의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설계된 문자 구조. 이 모든 것이 표현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린 백성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다. 600년 전 문자 앞에서 이토록 분명한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일본은 복잡한 한자 입력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변환, 후보, 자동 완성. 그건 편해 보이지만 생각을 왜곡시키고 표현을 단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조합형 일본어 자판은 그 갇힌 틀에 작은 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글 철학이 흘러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연구실 문이 열리고 유이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정말 대단하네요. 유이치가 말했어요. 이게 문자입니까? 기술입니까? 문화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맞아. 그리고 그게 바로 한글이 가진 힘이지.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많은 갈등과 오해를 겪었어요. 하지만 언어는 그 경계를 넘는 가장 조용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 위에 지금 한글이라는 다리가 놓이고 있었어요. 입력은 단지 자판 위의 손가락 움직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든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이제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편리한 자판,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구조, 그걸 만드는 것이 진짜 진보라고 믿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물들였어요. 그 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최근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글 자판 구조를 기반으로 한 다언어 조합형 입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본어뿐 아니라 동남아 소수 언어, 장애인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입력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입력이라면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지훈 박사와 화상회의 중 그는 말했어요. 이제 입력은 국경을 넘는 기술이 되었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철학이 있다면 기술은 결국 연결될 수 있죠.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 철학은 누구나 배웠을 수 있고 누구의 표현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인류 보편의 문자라 불릴 자격이죠.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는 입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시작에 한글이 있었다는 것, 저는 감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입력 방식은 더 나은 사고를 이끌고 더 나은 사고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요. 지금도 저는 입력기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는 기계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기술. 그것이 제가 걸어갈 마지막 길입니다. 연구실 창가에 서서 저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봤어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 꿈꿨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배웠어요. 문자는 인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언어적 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다리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끊기지 않고 흘러나왔죠. 마치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그 순간처럼 사람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력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고 그 철학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글에서 배운 이 교훈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기술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입력, 그리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제가 한글에서 발견한 미래입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고 있겠죠. 그들의 사고가 끊기지 않고 표현이 자유롭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글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향해 저는 오늘도 한 글자씩 타이핑합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